아들 하나 못 낳고 딸만 줄줄이 낳았으면서 이 집에 살겠다고? 당장 썩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딸 셋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기생 출신 첩이 비단 치마를 살랑이며 안방을 차지하던 날 종갓집 조강지처는 그렇게 쫓겨났지요.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시어머니는 혼자 무언가를 손에 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눈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가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 억울함을 말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었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기구했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가장 긴 침묵으로 사랑을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게 개어 있었는데 처마 끝에 아침볕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요. 담 너머 감나무에는 아직 붉은 감 몇 개가 달려 있었고 마당 귀퉁이 화단에는 늑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아침이었는데 그 고요함이 폭풍 전의 것이라는 것을 마당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종갓집 하인들이 앞마당에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올해 이 집에서 일한 하인일수록 더 빨리 마당으로 나왔지요. 집안의 기운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오랜 세월을 한 집에서 지낸 사람들은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곳간 문을 열던 돌쇠가 손을 멈추었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던 복녀가 고개를 들었으며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어린 하인이 두레박을 우물 위에 내려놓고 마당 쪽을 바라봤지요. 안채 대청마루에 시어머니 윤씨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등이 곱고 입이 단단히 다물려 있었지요. 머리를 반듯하게 올려 꽂은 은비녀가 아침볕에 차갑게 빛났는데 그 모습이 먹으로 그린 선비처럼 반듯하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였으나 허리 한번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눈빛이 서늘하되 어리석지 않았고 말이 없되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종부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눈빛이 여느 때보다 더 단단하였지요. 마당 한가운데 정소환이 서 있었습니다. 옥색 무명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18배 혼이 나여 이 집에서 보낸 열해 세월이 그 손 위에 새겨져 있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떼고 약을 다리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정하였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 자리에서 소환이 고개를 숙일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 딸 셋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맨 앞에 선 것이 9살 옥이었습니다. 어머니 치마를 잡지 않았지요.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시어머니 윤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9살짜리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차가웠습니다.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이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 속에 새겨두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옥이 옆에 선 7살 옥수는 어머니 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는데 아랫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울고 싶었으나 울지 않으려 했는데 어머니가 울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5살 옥부는 언니 옥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당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직 무슨 일인지 다 알지 못하였지요. 어른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는 것은 느꼈는데 그것이 왜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어머니를 올려다봤는데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지요. 마당 한편 사랑채 처마 아래 남편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분이 날리는 40대 사내였는데 이 집에서 나고 자라 종갓집대를 이을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날 아침 그 사내는 마당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마당 귀퉁이 돌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입 한 번 열지 않았지요. 아내가 마당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옆에 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옆에는 기생 출신 첩 옥난이 서 있었지요. 다홍비단 치마에 연두 저고리를 입고 연지를 짙게 찍고 산호 비녀를 꽂은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이었는데 눈이 자꾸 그리로 갔지요. 옥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치마를 살짝 쳐들어 발을 내디디며 위치를 조금 더 앞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안방 주인이 마당을 내려다보듯이 섰지요. 시선이 소환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천장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눈빛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히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고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무감각함이 어떤 잔인한 말보다 소환을 더 무겁게 눌렀지요.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은 년이 무슨 낯으로 이 집 문지방을 밟느냐. 그 말이 마당으로 떨어지는 순간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돌쇠가 눈을 내리깔았으며 어린 하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소환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열애를 함께 산 사람이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약을 다리고 밥상을 차리고 옷을 지어 올리고 시아버지 상을 치르고 딸 셋을 낳아 키우며 보낸 그 긴 세월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환을 더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요. 윤 씨의 눈이 돌처럼 차가웠는데 소환은 그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가움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으나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님, 소환이 낮게 불렀습니다. 윤 씨가 대꾸하지 않았지요. 시선을 소환의 이마 위 어딘가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치 소환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최참판이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비단 두루마기에 금빛 가끈을 달고 느릿느릿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남편 최 씨 옆에 섰지요.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소환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장터에서 이미 흥정을 마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결정은 아직이십니까? 최참판이 남편 최 씨에게 낮게 말하였습니다. 재촉하는 목소리였지요. 남편 최 씨가 그 말에 잠깐 소환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최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지요. 소환의 가슴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이 자리에서 입을 열어 자신을 편들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을 먼저 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열의 살림의 무게가 그 짧은 순간에 끝났지요. 윤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더 이상 설명도 더 이상 말도 없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환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눈꺼풀을 세게 내리눌렀습니다. 이 마당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입술을 꼭 깨물며 숨을 고르는데 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옥난이 그 광경을 보며 하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지요. 안방 도배지 한 장 더 붙여야겠구나. 습기가 올라왔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난이 안방을 자기 방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마당에 선 사람들은 모두 들었지요. 돌쇠가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폈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딸들을 돌아봤습니다. 9살 오기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 두려움이 없었지요. 어머니를 따라 어디든 가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 무언가 더 있었는데 이 마당, 이 아침, 이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소아는 그 눈빛을 보며 아이가 이 일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7살 옥순이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마당이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그 고요함 속에 또렷하게 울렸지요. 복녀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어린 하인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환이 옥순의 손을 꼭 쥐며 말하였지요. 가자. 5살 옥분이 언니들에게 끌려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지요. 최 씨가 그 눈과 마주치는 순간 손을 들었는데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참판이 그 옆에서 조용히 헛기침을 하였고 최 씨의 손이 내려졌지요. 옥분이 그것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끌려 몸을 돌렸습니다. 소환이 장녀의 손을 잡고 장녀가 차녀의 손을 잡고 차녀가 삼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넷이 손을 이은 채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발소리가 돌바닥 위에 조용히 울렸는데 그 소리가 마당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소환이 문지방을 넘으며 잠깐 발을 멈추었지요. 이 집 문지방을 다시는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눈물이 흐를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이 보고 있었고 이 집 하인들이 보고 있었으며 최참판이 보고 있었습니다. 소환이 발을 뗐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 중 아무도 윤 씨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있었지요.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 최 씨는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옥나는 안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참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사랑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지요. 윤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빠르게 손등으로 닦았지요. 아주 빠르게였는데 주름진 손등이 눈가에 닿았다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단단한 인매로 돌아갔지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걸음을 멈춘 장녀 옥이었지요. 두 동생이 앞으로 걸어가고 어머니가 앞장서는 사이 옥이 혼자 대문 틈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할머니의 그 순간이 보였지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굳은 얼굴로 돌아오는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당장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면 저렇게 울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았지요. 오기가 대문에서 몸을 돌려 어머니를 따라 걸음을 뗐습니다. 이 기구한 사연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정소환이 종갓집으로 시집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소환의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방 안에는 두 모녀뿐이었지요. 등잔불이 가늘게 타오르고 있었고 마당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나느냐? 어머니가 물었지요. 소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는데 그래도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소환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최 씨 종갓집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집이다. 그 집 종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어른들이 많고 하인들도 많으며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은 집이지.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안으로 삼켜라. 울더라도 혼자 울어라. 소환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는 반쯤만 이해하였지요. 다 이해하게 된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소환이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머리를 빗겨주고 쪽을 짜주었는데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소환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소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눈가가 붉었지요. 가마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마발 사이로 손을 넣어 딸의 손을 한번 꼭 쥐었지요. 말이 없었는데 그 손이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가마발이 내려지는 순간 소환이 눈을 꾹 감았지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흙길 위에 규칙적으로 울렸는데 소환은 가마 안에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앞을 바라봤지요. 가마발 사이로 친정 마당이 보이다가 골목이 보이다가 고을길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낯선 길이었습니다. 최 씨 종갓집 소슬대문이 보인 것은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가마발이 거치고 소환이 처음 본 것이 그 대문이었는데 높고 반듯하였지요. 대문 위에 현판이 달려 있었고 양쪽으로 담장이 길게 뻗어 있었으며 담 너머로 기와지붕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소환이 그것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숨을 들이켰지요. 겁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막상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중을 나온 하인이 앞장을 섰는데 소환이 그 뒤를 따라 대문을 들어섰지요. 앞마당이 넓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석등이 있었고 안채 쪽으로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담 아래 화단에 국화가 피어 있었지요. 하인들이 마당 양쪽에 줄을 서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수가 소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소환이 걸으며 눈을 내리깔지 않으려 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사랑채 마루에 시아버지 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고 수염이 긴 노인이었는데 소환을 보더니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서 오너라. 이 아이가 우리 집 복이다. 두고 봐라. 소환이 큰 절을 올렸지요. 최 노인이 소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쪽에 계신다는 뜻이었지요. 안채 대청마루에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등이 곱고 입이 단단히 다물려 있었지요. 소환이 큰 절을 올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윤 씨의 눈이 소환을 위해서 아래로 한번 훑혔습니다. 칭찬도 나무람도 없었는데 그 눈빛이 워낙 서늘하여 소환이 잠깐 굳었지요. 윤 씨가 짧게 말하였습니다. 잘 왔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소환이 고개를 숙였는데 윤 씨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혼인 첫날 밤이었습니다. 소환이 신방에 들어가려던 참에 윤 씨가 조용히 불러세웠지요. 잠깐. 소환이 멈추었습니다. 윤 씨가 소환 앞으로 걸어오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가늘고 곱게 꼰 다홍실이었지요. 선홍빛이 곱고 윤이 났는데 등잔불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윤 씨가 소환의 손을 잡아 손목을 내밀게 한 다음 그 실을 천천히 3번 감았지요. 실이 손목에 감기는 감촉이 생소하였는데 윤 씨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손이 소환의 손목을 쥐고 매듭을 짓는 동작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꼼꼼하였지요. 매듭을 다 짓고 나서 윤 씨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이 실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다. 소환이 눈을 둥글게 떴지요. 그 말의 뜻을 물으려 하였으나 윤 씨의 눈빛이 워낙 단단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소환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으며 말하였지요. 잘 자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 씨가 몸을 돌려 나가버렸지요. 소환은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혼인의 설렘보다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지요. 이 실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잊어갔지요. 살림이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시아버지 약을 다리고 빨래를 하고 침선을 하고 밭을 살피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지요. 윤 씨는 엄하였으나 불합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분명히 하였고 잘하였을 때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 하나가 소환에게는 어떤 긴 칭찬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시아버지 최 노인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반겼습니다. 약을 다려 올리면 받아 마시며 껄껄 웃었고 소환이 지은 옷을 입으며 기뻐하였지요. 혼인 이듬해 봄 소환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지요. 산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 순간 시아버지 최 노인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소환이 그 표정을 보았지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윤 씨가 산실로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아이를 품에 안더니 이마에 입을 맞추었지요. 그 모습을 소환이 바라봤는데 윤 씨의 얼굴에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름을 옥이라 하거라.
윤 씨가 말하였지요. 3년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또 딸이었지요. 소환이 고개를 들지 못하였는데 이번만큼은 아들이기를 그토록 빌었건만 하고 속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노인이 그날 사랑채에서 오래 말이 없었지요. 윤 씨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눈이 맑구나. 옥순이라 이름 붙였지요. 2년 뒤 셋째가 태어났는데 세 번째도 딸이었습니다. 소환이 그날 산실에서 소리도 없이 울었지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차갑게 스쳐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겨주는데 팔이 무거웠지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도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산실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자리에 앉아 소환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된 것이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소환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를 정도였지요. 그날 이후 소환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조금 더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라 이름 붙인 셋째가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에서 윤 씨가 새 아이와 앉아 있었지요. 하인들이 부르러 왔는데도 손을 흔들어 물리쳤습니다. 오기가 할머니 무릎에 올라타고 옥순이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옥부는 마당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언니들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윤 씨가 새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소환이 창호지 너머로 그 장면을 보았지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아낀다는 것을 소환은 그날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안에 따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소환은 알게 되었지요. 혼인한 지 9년째 되던 해 겨울, 시아버지 최 노인이 자리에 눕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졌지요. 소환이 새벽마다 약재를 손질하고 달여 올렸는데 최 노인이 약사발을 받아들며 말하였습니다. 이 집에 내가 있어 다행이다. 그 말이 소환의 가슴에 오래 남았지요. 이듬해 봄 최 노인이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소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지요. 탈상이 끝나던 날 윤 씨가 소환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수고하였다. 짧은 말이었으나 소환에게는 어떤 긴 말보다 묵직하게 남았지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눈을 감은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채에 낯선 손님이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고 남편 최 씨가 그 손님들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잦아졌지요. 그 손님들 중 가장 자주 오는 이가 최참판이었는데 남편의 먼 사촌이라 하였습니다. 소환이 최참판에게 처음으로 차를 내갔던 날이었지요. 사랑채 마루에서 받아드는 그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소환이 절을 하고 물러나면서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장터에서 흥정을 보는 사람의 눈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었지요. 소환이 안채로 돌아오면서 그 느낌을 털어내려 하였으나 쉽게 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가 안채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채 쪽에서 최참판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흘러들어왔지요. 윤 씨의 바느질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는데 바늘이 천에 들어가는 것이 전보다 조금 느렸지요. 소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하지 않는 것에 며느리가 먼저 여쭤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니까요. 그 서늘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소환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였답니다. 소환이 손목을 내려다본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문득 손목이 눈에 들어왔는데 다홍실이 절반쯤 풀려 늘어져 있었지요. 언제 풀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으니 풀릴 만도 하였는데 그 풀린 실을 보는 순간 혼인 첫날 밤 시어머니가 한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이 실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다. 소환이 얼른 실을 다시 감으려 하였으나
풀린 것을 다시 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매만져 겨우 매듭을 짓고 나서 오래 손목을 내려다봤지요. 실이 예전보다 짧아진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려니 하며 소아는 일어섰으나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소아는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남편 최 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소아이 느낀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처음에는 사랑채에 손님이 많아진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사랑채에서 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 하인이 술장을 2번 들고 들어가는 것을 소환이 보았지요. 안채에서 혼자 밤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였지요. 소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떠다가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받아 마시며 소환을 한번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피해가는 것 같았지요. 소환이 눈을 마주치려 하였으나 남편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소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두었지요. 딸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 밤이면 손목에 다홍실을 만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그 실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최참판이 가마 하나를 대문 앞에 세웠지요.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는데 살결이 희고 눈웃음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다홍비단 치마에 연두 저고리를 입고 산호비녀가 쪽머리에 꽂혀 있었는데 걸음걸이부터 보는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여인이었지요. 최참판이 남편 최 씨 앞에 그 여인을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데리고 계십시오.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 중하니까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소환이 안채 창호지 너머로 그 광경을 보았는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인이 옥란이었지요. 소환이 그날 밤 손목에 다홍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실이 한 올 더 풀려 있었는데 소환이 그것을 손으로 감아쥐었지요. 이 실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위험한 날이 언제인지를 소환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소환이 안채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정리해 두었던 전담 문서 중 일부가 없었지요. 동쪽 논 2마지기와 북쪽 밭새 필지에 관한 문서였는데 장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창고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오랫동안 집안 살림을 맡아온 하인 덕세를 불렀지요. 동쪽 논 문서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 있는지 아느냐? 덕세가 눈을 내리깔며 말하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 서방님이 사랑채에서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따로 보관이라면? 최참판 어른이 문서를 보고 싶다 하여 가져갔다 들었습니다. 소환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최 씨에게 여쭤봤지요. 서방님, 전담 문서가 몇 장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남편이 잠깐 굳었다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따로 챙겨뒀다. 신경 쓰지 말거라. 최참판 어른이 가져가셨다 들었는데 무슨 연유로요? 살림일에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라. 말이 끊겼지요. 남편이 돌아서는 것을 소환이 바라봤는데 그 등에서 무언가 찜찜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집안 오래된 하인 돌쇠가 소환을 조심스럽게 찾아왔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대감 어른이 살아계실 때 아시들 세 분께 전답을 남기시겠다는 뜻을 서방님께 말씀하신 것을 소인이 들었습니다. 동쪽 논과 북쪽 밭이었는데 대감 어른이 그 문서를 따로 챙겨두셨지요. 그런데 돌쇠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최참판 어른이 그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참판 어른 쪽 사람이 사랑채 하인들한테 그 문서에 대해 묻는 것을 소인이 들었습니다.
소환이 굳었지요. 돌쇠가 덧붙였습니다. 그 문서가 있으면 아씨들이 훗날 전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참판 어른이 그것을 거슬리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소환이 돌쇠를 돌려보내고 혼자 앉아 생각하였지요. 시아버지가 딸 셋에게 전답을 남기려 했다는 것, 그 문서가 없어졌다는 것, 최참판이 그것을 알고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이 옥난을 데려온 것도 단순히 아들을 낳게 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옥난에게서 아들을 보아 종갓집 후계로 세우고 재산 문서를 자기 손에 넘기고 그 과정에서 소환과 딸 셋이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옥난이 종갓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달라졌지요. 처음에는 사랑채에만 머물렀는데 날이 갈수록 발길이 안채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안채 마당을 걸어 다니더니 부엌 쪽을 들여다봤지요. 복녀가 그것을 보고 시어머니 윤 씨에게 일렀는데 윤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윤 씨가 안채에 더 자주 앉아 있었지요. 하인들이 옥난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최 씨가 시킨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옥난이 직접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하인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서방님 쪽 분부인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종부인 소환의 말씀도 거역할 수 없었지요. 그 사이에서 하인들이 불편하였습니다. 소환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옥난을 나무라면 남편 최 씨가 편을 들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소환이 소인처럼 보일 것이었지요. 소환은 모르는 척하며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녀 오기가 사랑채 후원 쪽에서 놀다가 소환에게 달려왔지요. 숨이 조금 찬 것 같았는데 소환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 오기가 어머니를 방으로 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말해보거라. 오기가 숨을 한번 들이켰지요. 최참판 어른이 옥난 아씨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들이 거기 있는 줄 모른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더냐?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전답을 남기려 했다는 게 알려지면 나중에 귀찮아진다고 하였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 있는 한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요. 소환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야 한다고 하였어요. 어머니와 우리를요. 소환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오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9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소환의 가슴을 눌렀는데 동시에 그 말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최참판은 단순히 종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지요. 소환과 딸 셋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전답 관련 뜻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훗날 최참판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소환이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최참판이 종갓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뒤로 사랑채에서 재산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 문서가 없어졌다는 것, 오기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요. 소환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전답 문서가 몇 장 없어진 것을 아십니까? 윤 씨가 소환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하였지요. 알고 있다. 어찌 하시려고요? 윤 씨가 바느질로 눈을 내리며 말하였습니다. 최참판이라는 사람 눈을 잘 봐두어라. 그것이 전부였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방을 나서며 손목을 내려다봤는데 다홍실이 또 한 올 더 풀려 있었지요. 소환이 그 실을 손으로 감아 쥐었습니다. 이 실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다. 그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소환이 다시 장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없어진 것이 동쪽 롱과 북쪽 반 문서만이 아니었지요. 선대에서 내려오는 전담 문서 몇 장이 더 없었는데 장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소환이 하나씩 대조해가며 목록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씨 집안 선대의 전답 중 일부가 이름이 바뀐 문서가 있었는데
최찬판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지요. 대감 어른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소환이 보기에 그 도장 찍힌 자리가 어색하였습니다. 소환이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봤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돌쇠를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대감 어른 도장이 찍힌 문서가 사랑채에서 오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직접 보았느냐? 돌쇠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였지요. 소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최찬판 어른 쪽 사람이 문서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요. 소환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조작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요. 종갓집 재산이 최찬판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소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최찬판에게 알려진다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소환이 그날 윤 씨 방 앞에 다시 섰지요. 두드리려다 멈추었습니다. 문 안에서 윤 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소환이 손을 내리며 뒤돌아섰습니다. 어른의 생각을 방해할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사랑채 쪽에서 최찬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최 씨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는데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요. 소환이 아이들을 재우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오기가 눈을 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자거라 오기야. 저 소리 무서워요. 소환이 오기의 이마를 쓸어주며 말하였지요. 무서울 것 없다. 오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환이 아이들이 잠드는 것을 기다리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는데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에는 그 질문이 더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었는데 무언가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소환이 안채로 들어오며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다홍실이 절반 이상 풀려 있었는데 소환이 그것을 손으로 감아쥐었지요. 이 실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다. 그 위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인지를 소환은 그때야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바뀌기 시작하였지요. 오래된 하인 몇이 사라지고 새 얼굴이 들어왔는데 최찬판 쪽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쇠가 소환에게 귀띔하였지요. 새로 들어온 하인들이 집 안 이야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환이 그 말을 듣고 더욱 조심하였지요. 장부와 문서에 관한 일을 혼자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대처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는데 남편에게 말하면 최찬판에게 전해질 것이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려 하면 윤 씨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지요. 소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소환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부엌 쪽 창호지 너머로 사랑채가 보였는데 등잔불이 밝게 켜져 있었지요. 그 불빛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 최 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최찬판이었지요. 그 사이로 옥란의 그림자가 오가며 술을 따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소환이 그 그림자를 오래 바라봤지요. 불을 끄고 싶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면 저 사람들도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소환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오기가 들어왔지요. 어머니, 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소환이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오기가 어머니 옆에 서서 나무를 다듬기 시작하였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손을 움직이는 동안 부엌이 조용하였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란이 안채 쪽으로 걸어오더니 부엌 앞에서 멈추었지요. 복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낮추었는데 옥란이 말하였습니다. 저녁은 된장 말고 달달한 것으로 하자. 서방님이 그걸 좋아하시거든. 복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마당에서 그 광경을 보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자리를 뜨지도 않았습니다. 복녀가 소환을 바라봤는데 소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녀가 옥란에게 말하였습니다. 안채살림은 종부 마님께서 정하십니다. 옥란이 소환 쪽을 바라봤지요. 두 여인이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옥란이 먼저 돌아서며 치마를 살랑이며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소환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안채를 지키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목에 다홍실이 떠올랐습니다.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소환은 느꼈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지요. 윤 씨가 최참판의 계략 전모를 알게 된 것은 하인 돌쇠를 통해서였습니다. 돌쇠는 종갓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이었지요. 시아버지 최노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 문서 관리를 맡았는데 그 충직함이 남달랐습니다. 최참판 쪽 사람들이 사랑채 하인들 사이에 하나둘 스며들기 시작한 것도 새 하인들이 밖으로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는 것도 돌쇠가 가장 먼저 눈치챘지요. 어느 날 새벽 돌쇠가 안채 뒤편에서 윤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새벽에 마당을 한 바퀴 도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기다린 것이었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 씨가 멈추었습니다. 말하거라. 최참판 어른 쪽 사람이 안채 하인들한테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소환아 씨와 아이들이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찌하려 한다고 하더냐? 돌쇠가 잠시 망설였지요. 확실히는 모르겠사오나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환아 씨가 장부 조작을 눈치채고 있고 아씨들이 살아있는 한 훗날 전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지요. 윤 씨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를 돌려보내고 안채로 들어와 창가에 앉았지요. 마당에서는 소환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고 딸 셋이 그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기가 동생들을 돌보며 웃는 소리가 창호지를 넘어 들려왔지요. 저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지요. 며느리에게 사실을 알리고 함께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환이 알게 되면 표정이나 행동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최참판이 눈치채어 다른 방법을 쓸 것이었지요. 지금 안채 하인들 중에도 최참판의 사람이 있었으니 소환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였습니다. 소환이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면 어떨까? 더 위험하였지요. 최참판이 쫓을 것이고 도망치는 사람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은 고을밖까지 손이 뻗치는 사람이었지요. 잡히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쫓겨난 사람이 되어야만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종부 자리를 내놓고 아들도 못 낳은 채 쫓겨난 여인이라면 최참판 쪽에서 더 이상 건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굳이 쫓아가 해칠 필요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몰래 도망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피한 것으로 보일 테니 최참판이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 씨가 진짜로 소환을 미워하는 척해야 최참판이 방심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라면 최참판 쪽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 계략을 소환이 알고 있다면 최참판이 소환을 위험한 존재로 여길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윤 씨가 창가에서 맞았지요. 눈물이 흘렀는데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결심이 섰습니다. 윤 씨가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섰지요. 최참판의 사랑채 앞에 단정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최참판이 나왔는데 윤 씨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지요. 마님, 이른 아침에 어인일이요? 드릴 말씀이 있소. 윤 씨가 자리에 앉아 말하였습니다. 내가 직접 며느리를 내보내겠소. 대신 약조가 있소. 최참판이 팔짱을 끼며 말하였지요. 무슨 약조요? 그 아이와 딸 셋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시오.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을 내시오. 최참판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어차피 쫓아내는 것으로 충분하지요. 종부 자리를 내놓은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소이까? 재산 문서만 정리되면 저야 더 이상 볼 일이 없소이다. 그렇다면 약조를 하겠소? 하지요. 손대지 않겠소이다. 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아주 잠깐 떨렸는데 최참판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지요.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느라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윤 씨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저골이 안 깊은 곳에서 다홍실한 타래를 꺼냈는데 며느리 손목에 감아준 것과 같은 실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저고리 안에 넣었지요. 그리고 발걸음을 뗐는데 단단하고 또렷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의 말이 달라졌지요. 저녁 밥상을 받으면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이 맛있을 리 없다. 소환이 굳은 채 눈을 들었지요.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윤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지요. 소환이 고개를 숙이며 밥상을 물리겠다 하고 일어섰는데 부엌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얼른 손으로 닦았지요. 윤 씨가 그 모습을 창호지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조금 떨렸지요.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되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윤 씨의 말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빨래를 내걸 때도 한마디씩 하였고 안채를 쓸 때도 딸 셋을 데리고 마당을 지날 때도 흠을 잡는 일이 잦아졌지요. 하인들이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숙였는데 복녀는 부엌에 들어와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소환이 어느 날 혼자 뒷마당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는데 윤 씨가 지나쳐 갔지요. 소환이 고개를 들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언가 잘못을 한 것입니까? 윤 씨가 멈추었지요. 소환을 돌아봤는데 그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을 열지 않고 다시 걸음을 뗐지요. 소환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소환이 영문도 모른 채 상처받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상처가 쌓였지요. 그러나 그 상처 안에서 소환이 찾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딸 셋을 재우고 혼자 방에 앉아 손목을 내려다봤는데 다홍실이 거의 끊어질 것처럼 늘어져 있었지요. 실 가닥이 몇 올 남지 않았습니다. 방 밖에서 옥란의 웃음소리가 사랑채 쪽에서 흘러나왔고 남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소환이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마당으로 나선 소환 앞에 시어머니 윤 씨가 서 있었는데 하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은 년이 무슨 낯으로 이 집 문지방을 밟느냐. 그 순간 소환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다홍실이었습니다. 마침내 끊어진 실한올이 바람에 날려 마당 돌바닥 위에 떨어졌는데 소환이 그것을 보고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지요.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였으나 윤 씨의 눈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소환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 셋의 손을 차례로 잡아 대문을 향해 걸음을 뗐습니다. 그날 밤 윤 씨의 방에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방 안에 혼자 앉아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는데 소환에게 전해주려 하였으나 전해주지 못한 무명 저고리 한 벌과 아이들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사람이 집 주변을 살피고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새벽이 되자 조용히 대문으로 나가 보자기를 대문 앞 돌 위에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끊어진 다홍실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는데 등잔불 아래 얼굴에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요.
닦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환이 놓고 간 보자기가 돌아왔습니다. 안에 다홍실한 타래가 들어있었는데 끊어진 그 실이었지요. 윤 씨가 그 실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옥란의 경쾌한 발소리가 안방을 향해 걸어가더니 멀어졌지요. 그 소리가 사라지자 윤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는 눈빛이었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윤 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를 윤 씨만이 알고 있었지요. 최찬판이 약조를 지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가진 것은 그 약조뿐이었지요. 그리고 윤 씨는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있었지요. 돌쇠가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있었는데 문서 조작의 경위, 최찬판과 옥란이 오가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기억 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증거가 될 것이었지요. 윤 씨는 또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찬판의 계략 전모를 종이에 적어두기 시작하였지요.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벼루를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그래도 글씨는 반듯하였지요. 며느리에게 남길 서찰이었습니다.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전해야 할 서찰이었지요. 최찬판이 종가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전모, 문서 조작의 경위, 옥란과의 공모, 그리고 옥란이 낳을 아이에 관한 것까지 모두 담으려 하였습니다. 그것을 고을 사또에게 전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눈을 감은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공개하면 최찬판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지요. 약조를 깨고 소환과 딸들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하였지요.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윤 씨가 서찰을 쓰고 접어서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다홍실을 그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 두 가지가 훗날 며느리에게 가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매일 아침 그 서랍을 한 번씩 열어봤지요. 서찰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홍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윤 씨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지요. 소환이 살아있어야 한다. 딸들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 생각이 윤 씨를 매일 새벽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안방에서는 옥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사랑채에서는 최찬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윤 씨는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지요.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서랍 속 서찰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기다림이 시작된 첫 번째 봄이 지나갔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최찬판이 드나드는 일이 줄었는데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었지요. 종가 재산 문서가 정리되어 가고 있었고 옥란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편 최 씨는 그 앞에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최찬판으로서는 굳이 더 움직일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윤 씨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지요. 돌쇠가 윤 씨를 찾아오는 일이 이따금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였지요. 돌쇠가 말하는 것을 윤 씨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서찰에 하나씩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말하였지요. 최찬판 어른 쪽 사람이 산파에게 손을 썼습니다. 옥란 아씨 아이에 관한 것인데 그 산파가 알고 있는 것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산파 이름을 기억해 두어라. 네, 마님.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특히 새로 들어온 하인들에게는 절대. 돌쇠가 조용히 물러났지요. 윤 씨가 서랍을 열어 서찰을 꺼내 산파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훗날 이 이름이 중요하게 쓰일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윤 씨가 보기에 옥란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최찬판의 씨라는 것은 분명하였는데 남편 최 씨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하였지요. 아들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컸으므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윤 씨는 안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남자아이였습니다. 남편 최 씨가 환한 얼굴로 사랑채를 나와 마당에서 기뻐하는 것을 윤 씨가 창호지 너머로 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아이가 이 집 후계가 될 것이고 그 아이를 앞세워 최참판이 종가 재산 전부를 손에 쥐게 될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요.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기다린다. 그것이 윤 씨가 매일 새벽 서랍을 열어보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끊어진 다홍실을 손에 쥐며 되새기는 말이었지요. 며느리가 살아있는 한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살아있는 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날 진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었지요. 윤 씨는 기다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기다렸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소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재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찰을 써두었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지요. 소환과 딸 셋이 종갓집 대문을 나선 것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넷이 손을 이은 채 고을 어귀를 벗어났는데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이 없었지요. 소환이 쥔 것은 딸들의 손뿐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하였는데 떠오른 곳이 하나 있었지요. 먼 인척이 사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먼 관계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곳밖에 없었지요. 고을을 벗어나자 길이 좁아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옥순이 어머니 손을 꼭 쥐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배고파요. 소환이 길 옆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달려있는 감 2개를 내려서 아이들에게 건넸지요. 옥분이 감을 2손으로 받아 크게 베어 물었는데 볼이 붉어졌습니다. 오기가 자기 감의 절반을 소환의 손에 올려놓았지요. 어머니도 드세요. 소환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넷이 길가에 앉아 감을 나눠 먹었는데 하늘이 높고 맑았지요. 아무것도 없이 대문을 나선 아침이었으나 지금 옆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환이 그것을 생각하였지요. 이것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길이었으나 아이들이 있었고 셋 다 살아 있었으며 건강하였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소환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닿은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지요. 소환의 먼 인척이 초가집 문 앞에서 맞이하였는데 야윈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소환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를 묻지 않았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으로 들이며 말하였습니다. 밥부터 먹어라. 소환이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는데 참았지요.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집 가장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는데 마루가 없고 창이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 아무것도 없이 딸 셋과 누운 첫날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소환이 소리 없이 울었지요.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눈을 떴는데 방 안이 고요하였지요. 아이들의 숨소리가 가지런히 들렸습니다. 이것이면 된다. 소환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요. 첫 겨울이 왔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혹독하였지요.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막히는 날이 있었는데 아이들 옷이 얇았습니다. 솜을 장만할 돈이 없었지요. 소환이 인척에게 부탁하여 배 한 피를 외상으로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름을 밤새 바느질하였지요. 등잔불 아래서 손이 굳어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바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였는데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이어졌지요. 손가락에 피가 맺히면 소매로 훔치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옥이 옷, 옥순 옷, 옥분 옷 순서로 지어갔는데 마지막 옥분 옷에 단추를 달던 날 새벽에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요. 그것을 옥이가 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소환의 손가락에 물을 적시고 헝겊으로 감아주었는데 그 손이 9살짜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꼼꼼하였습니다. 소환이 딸의 손을 바라보다가 그 손을 꽉 쥐었지요.
고맙다, 오기야. 오기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빛이 말을 대신하였지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소환이 마을 사람들 옷을 지어주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인이 혼자 아이 셋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종갓집에서 쫓겨난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습니다. 소환이 그 수군거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 서쪽에 사는 김서방네 딸 혼인에 쓸 옷을 지어주고 나서였지요. 김서방네 안주인이 소환을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솜씨가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것이요. 다음 달 우리 친척 집 잔치 옷도 맡아줄 수 있겠소?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소문이 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소환을 찾아오기 시작하였는데 옷뿐 아니라 약초 솜씨도 알려졌지요. 아픈 아이가 있으면 소환이 가서 약을 다려주었고 그 아이가 나으면 마을 사람들이 쌀을 들고 왔습니다. 오기가 10살이 된 봄이었지요. 처음으로 혼자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대신 삭바느질 값을 받아오는 일이었는데 소환이 허락할까 망설였습니다. 오기가 말하였지요. 어머니는 집에서 일하셔야 해요. 제가 다녀올게요. 저녁에 엽전을 손에 쥐고 돌아온 오기가 말하였지요. 다음 달치 주문도 받아왔어요. 마을 서쪽 김서방네 혼인 옷이요. 소환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컸나 싶었지요. 옥수는 음식 솜씨가 날로 늘었습니다. 마을 잔치에 불려다니기 시작하였는데 10살에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디서 그런 솜씨를 배웠냐고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였지요. 옥순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옥부는 텃밭을 맡았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조용히 텃밭에 나가 땅을 파고 씨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텃밭이 제 모양을 갖추었지요. 봄에 심은 채소가 여름에 올라오고 가을에 수확을 하였는데 옥분이 수확한 나무를 장터에 가져가 팔아왔습니다. 쫓겨난 지 6년째 되던 해 가을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지요. 옥난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환이 그 소문을 들은 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딸들이 조용히 하였는데 오기가 두 동생에게 눈짓을 하여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환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는 동안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스쳐갔지요. 그러다 소환이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 세상에 죄를 지어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요. 그 이듬해에 두 번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옥난이 낳은 아들이 사실 최참판의 씨라는 말이었지요. 장터에서 술 한 잔 걸친 사람이 흘린 말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말의 출처가 종갓집 안을 아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소환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하늘은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세상이 모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쫓겨난 지 7년째 되던 겨울이었지요. 고을 장터에서 소식을 가져온 마을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최 씨 종갓집 서방 어른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셨다 합니다. 석 달째 일어나지 못하신다고요. 소환이 그 소식을 듣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었지요. 한때는 함께 밥상을 받고 아이들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멀리 산골에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소환이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였는데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쫓겨난 몸이었고 최참판이 아직 그 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지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새벽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지요. 오기가 1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9살 때 종갓집 대문을 나선 아이가 이제 소환의 어깨 높이까지 자라 있었는데 그 눈매에 윤 씨를 닮은 무언가가 있었지요. 차갑지 않으나 깊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소환이 집 앞에서 침선을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종갓집에서 오래 일하던 하인이었는데 소환이 알아봤지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환을 보며 눈이 붉어졌지요. 마님, 오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임종이 가까우시다 합니다. 소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인이 덧붙였지요. 마님께서 소환 아씨만 찾으십니다. 꼭 오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오기가 어머니 곁에서 말하였지요. 가세요,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소환이 일어섰습니다. 저고리를 여미고 머리를 매만지는데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만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부른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지요. 함께 가자. 두 모녀가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옥순과 옥분에게 집을 맡기고 걸음을 뗐는데 가을볕이 길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튿날 저녁 무렵 두 모녀가 종갓집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8년 만이었지요. 대문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집 전체에서 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드나드는 소리도 없었고 사랑채에서 들리던 이야기 소리도 없었지요. 마당에서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소환이 대문을 두드렸지요. 발소리가 나더니 하인이 나왔는데 소환을 보자 눈이 커지며 말하였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소환이 오기의 손을 잡고 안채 쪽으로 걸음을 빠르게 하였습니다. 발 아래로 8년 전 밟던 그 돌바닥이 있었는데 가을볕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요. 마당 귀퉁이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붉은 감이 달려 있었는데 소환이 쫓겨나던 날 아침과 같은 나무였지요. 안채 마루를 오르는 순간 소환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마루를 마지막으로 밟은 것이 8년 전이었지요. 오기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세요, 어머니. 두 모녀가 안채 마루를 건너 윤 씨의 방 앞에 섰습니다. 소환이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지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환이 멈추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방 안에 드는데 윤 씨가 이부자리 위에 누워 있었지요. 몰라보게 여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안으로 꺼지고 손이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으나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소환이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윤 씨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낮게 불렀지요. 윤 씨의 눈꺼풀이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환을 보았는데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소환은 그 눈빛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대문 틈으로 본 윤 씨의 눈물이 생각났지요. 윤 씨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소환이 그 손을 두 손으로 받아쥐었지요. 차가웠는데 꽉 쥐었습니다. 윤 씨의 손이 소환의 손 안에서 천천히 힘을 주었지요. 소환아. 그 두 글자였습니다. 혼인 후 10년 헤어진 뒤 8년, 18년 만에 다시 이름으로 불렸지요. 소환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너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살려보낸 것이었다. 소환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윤 씨가 말을 이었지요. 천천히 한마디씩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참판이 종가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소환이 장부 조작을 눈치채고 있었으며 딸 셋이 살아있는 한 훗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최참판이 여겼다는 것, 그래서 소환과 딸 셋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였지요. 하인들 중에도 최참판 사람이 있었다. 내게 말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쫓아내셨나요? 최참판을 찾아가 약조를 받았다. 내가 직접 내보내겠다. 대신 너희 목숨에 손대지 말라고. 소환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홀로 그 사람 앞에 가셨단 말씀이세요? 혼자였어도 괜찮았다. 너희가 살아있어야 하였으니까. 도망가면 안 됐나요? 저와 아이들이?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쫓는다. 공식으로 쫓겨난 사람은 쫓을 이유가 없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소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닦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며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 방 안에서 하나씩 풀렸는데 눈물이 그것을 대신하였지요. 윤 씨가 저고리 안을 더듬었습니다. 소환이 도우려 하였으나 윤 씨가 손을 저었지요. 스스로 꺼낸 것은 낡고 빛이 바랜 다홍 실한타래였습니다. 소환이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지요. 손목에서 끊어진 채 대문 앞에 놓고 간 그 실이었는데 8년 동안 윤 씨가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품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8년 동안? 윤 씨가 그 실을 소환의 손에 올려놓고 차갑고 가는 손으로 소환의 손을 덮으며 말하였지요. 다시 감아라. 이번에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환이 그 손을 두 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지요. 문가에서 오기가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손을 맞잡고 있었는데 그 손 사이에 붉은 실 한 타래가 있었지요. 오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전 대문 틈으로 보았던 할머니의 눈물이 생각났는데 그때는 어린아이였으므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지금은 알았습니다. 윤 씨가 눈을 감았고 숨이 조금 더 가빠졌습니다. 소환이 윤 씨의 손을 꽉 쥐며 낮게 불렀는데 윤 씨가 눈을 살짝 뜨더니 아주 작게 웃었지요.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윤 씨의 숨이 고요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여전히 따뜻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소환이 윤 씨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기가 들어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두 모녀가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 방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소환이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였지요. 8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탈상이 끝나고 소환이 윤 씨의 방을 정리하였지요. 옷 몇 벌과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안에서 접혀있는 서찰 한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소환이 그 서찰을 펼쳐 천천히 읽었지요. 윤 씨의 반듯한 글씨로 최참판이 종가재산을 가로채려 한 전모, 문서 조작의 경위, 옥난과의 공모 내용, 옥난이 낳은 아이의 출생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가 목격한 것들과 산파의 이름도 적혀 있었지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서찰을 고을 사또에게 전하여 주시오. 내가 눈을 감은 뒤에 말이오. 소환이 서찰을 가슴에 안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받았습니다. 오기가 서찰을 건네받아 읽었지요.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눈빛이 단단하였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사또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함께 가자. 관아 신문 자리에서 소환이 서찰을 내밀었지요. 사또가 읽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서찰이 진짜임을 어찌 증명하겠소? 오기가 앞으로 나섰지요. 소인은 최씨 종갓집 장녀 최옥이라 하옵니다. 소인은 9살 때 그 마당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님이 어머니를 내보내시던 날 소인은 대문 틈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지요. 그 전날 새벽 최참판의 사람이 대문 밖을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독한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 최참판의 사람이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도 보았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놓고 가신 보자기를 할머니가 혼자 방에서 가슴에 안고 계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오늘 이 서찰의 내용과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임을 소인은 증언하겠사옵니다. 사또가 한참 오기를 바라봤지요. 17살 아이의 눈빛이었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포조를 불렀지요. 사흘 뒤 관아 마당에 최참판이 불려왔습니다. 두꺼운 비단 두루마기에 금빛 각근을 달고 거드름 피우는 걸음으로 들어섰는데 소환과 오기가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요.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지요.
그러나 종가 재산을 최찬판 이름으로 이전한 문서가 나왔고 옥남과 사전에 주고받은 약조 편지가 나왔으며 돌쇠의 진술이 나왔고 옥난 아이의 출생을 아는 산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버티는 힘이 빠졌지요. 거드름 피우던 무릎이 굽었습니다. 사또가 종가 재산 횡령과 부녀 이간죄로 최찬판에게 유배를 명하였지요. 최찬판이 포졸에게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 소환을 바라봤는데 소환이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쳤습니다. 최찬판이 고개를 돌렸지요. 그날 소환이 종갓집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옥난이 방 안에 있었지요. 여전히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얼굴빛이 창백하였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봤는데 말이 없었지요. 하인 하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이 방은 본래 종부 마님의 방입니다. 옥난이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옥난은 최찬판에게 이용당하였지만 거짓을 알고도 침묵한 죄가 있었지요. 사또의 판결로 옥난은 재산을 갖지 못하고 종갓집을 떠나야 하였는데 그녀는 서너 살 된 아이를 남겨두고 홀로 걸어나갔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와 달리 가마도 없었고 배웅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소환이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가 그 손을 잡았지요.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아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최 씨가 소환을 불렀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였는데 눈빛이 무너져 있었지요. 내가 너와 아이들을 버렸다. 소환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10년 살림과 새 아이와 그 긴 세월을 내버려 두고 돌아선 사람이었으니까요. 소환은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서며 최 씨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안고 살아온 원한을 내려놓는 소환의 방식이었지요. 최 씨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지요. 울 눈물이 이미 윤 씨의 방에서 다 흘렀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탈상을 마쳤지요. 소환이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8년 만에 들어가는 방이었는데 옥난이 쓰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요. 산호 비녀 한 개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환이 그것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창을 열었는데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소환이 손목을 내려다봤지요. 윤 씨가 돌려준 다홍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실이었는데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손목에 감겨 있었지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낮게 말하였는데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한번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소환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지는데 사흘도 걸리지 않았지요. 사또 판결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이제 종갓집 종부가 돌아온 것이 맞다는 것을 다들 알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말하였지요. 그렇게 된 줄 몰랐소. 시어머니 마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소환이 말하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분이셨지요. 그 한마디로 소환은 윤 씨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종가 재산 문서를 바로잡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의 판결로 최찬판 이름으로 넘어갔던 전담 문서들이 돌아왔는데 시아버지가 딸 셋에게 남기려 하였던 돈쪽 농가 옥쪽 밭도 함께 돌아왔지요. 오기가 그 문서를 들며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됐네요. 소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서를 정리하면서 소환이 처음으로 종갓집 전체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였는데 최찬판이 가져간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되돌아왔지요. 시아버지가 평생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환이 그날 저녁 윤 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장례 후에 방을 정리하면서 그대로 둔 것들이 있었는데 바느질 도구와 벼룩 그리고 책 몇 권이었지요. 소환이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창을 윤 씨가 8년 동안 바라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환이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8년의 무게가 느껴졌는데 소환이 눈을 감았지요. 어머님, 나 여기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였는데 그것이 위로인지 인사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산골 마을에 맡겨두고 온 옥순과 옥분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틀 뒤 두 아이가 달려왔는데 옥순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이제 안 가시는 거죠? 안 간다. 옥분이 마당 감나무를 보고 달려가 나무를 안았습니다. 소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간만에 웃었지요.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옥난이 남기고 간 아이를 소환이 거두었지요. 서너 살 사내아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소환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소환이 아이를 내려다봤지요. 아이의 눈이 맑았습니다. 소환이 그 머리를 쓸어주었는데 아이가 소환의 손을 잡고 웃었지요. 아이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아이도 이 집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지요. 옥난 아이까지 거두신다고요? 소환이 말하였습니다. 아이 잘못이 아니지요. 그 한마디가 고을에 두루 퍼졌지요. 소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한마디로 알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소환을 관하로 불렀지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였는데 소환이 종부로서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또가 말하였지요. 이 고을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소이다. 소환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소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덕분이었지요.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는 훌륭하신 분이셨소.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악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말이요. 소환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는데 참았지요. 관아 마당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는데 그 하늘이 윤 씨의 것 같았지요. 손목의 다홍실이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었지요. 하인 돌쇠가 소환을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였는데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었지요. 소환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소인이 마님과 아씨들 걱정을 8년 동안 하였습니다. 관아에 증언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환이 말하였지요. 잘하였다, 돌쇠야. 내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지 모른다. 돌쇠가 눈물이 차올랐지요. 시어머니 마님이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소환 아씨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라고요. 그 말씀을 8년 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소환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가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었지요. 돌쇠도 기다렸고 아마 복녀도 기다렸을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종갓집 앞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는데 산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꽃잎이 마당 가득 흩날렸지요. 소환이 대청마루에 앉아 그 꽃잎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마당에서 쫓겨나던 날 아침에 가을볕이 생각났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옥순과 옥분이 달려와 마루에 올라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살구꽃 이렇게 많이 핀 건 처음 봐요. 옥분이 말하였지요. 전에도 이랬다. 그때 너는 어렸으니 기억 못하는 것이다. 소환이 말하자 옥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우리가 없을 때도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그렇지. 마당이 고요하였는데 살구꽃잎이 한 장 마루 위에 내려앉았지요. 소환이 그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나무는 기다렸을 것이다. 이 집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틀린 생각이 아니었지요. 오기가 장부를 맡았습니다. 최참판이 손댄 재산 문서를 하나씩 정리하고 바로잡는 일이었는데 꼼꼼하고 빠르였지요. 오기가 장부를 펼쳐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저녁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이 장부가 참 오래된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쓴 것도 있는데 글씨가 반듯해요.
시아버지 글씨다. 오기가 그 장부를 손으로 쓸어내렸지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전답 남겨주려 하셨다는 거 사또 판결로 돌아왔잖아요. 그렇다. 그럼 할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네요. 소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이 살림을 맡았지요. 오래 비워져 있던 곳간을 열고 남은 것을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산골에서 8년을 지내며 음식 솜씨가 깊어진 옥순이 밥상을 차리면 하인들이 감탄하였는데 소환이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오래간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집안에서 밥 냄새가 나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옥분이 마당과 곳간을 맡았지요.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는데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말의 화단을 정리하고 감나무를 살폈으며 텃밭을 새로 일구었지요. 어느 날 옥분이 감나무 아래서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가 참 많이 달려요. 가을에 감이 참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소환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잘 돌봐주니까 그런 것이다. 고을 사람들이 달라진 시선으로 종갓집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참판이 유배를 가고 소환이 돌아오고 사또의 판결로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이 고을 전체에 알려졌지요. 종갓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늦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 집이 이제 제대로 됐구나. 시어머니 마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고을 어른들이 소환을 찾아와 인사를 하였지요. 소환이 그 인사를 받으면서 생각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윤 씨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었지요. 그의 가을 오기가 혼인을 하였습니다. 인근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다 소문난 선비집 아들이었는데 혼인날 아침 소환이 오기의 손목에 다홍실을 감아주었지요. 윤 씨가 감아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3번 감았습니다. 이 실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다. 오기가 어머니를 안았는데 긴 포옹이었지요. 소환이 딸의 등을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어라. 오기가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서며 어머니를 바라봤는데 눈이 맑았지요. 할머니도 이 말씀을 어머니한테 하셨겠지요? 소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셨을 것이다. 이듬해 봄 옥순도 혼인하였습니다. 혼인날 아침 소환이 옥순의 손목에 다홍실을 감아주었는데 옥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이게 그 실이에요? 할머니가 돌려주신 그 실? 그렇다. 새 실로 만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옥분이 마지막으로 장성하여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 혼인날 아침에도 소환이 다홍실을 감아주었는데 옥분이 그 실을 바라보다가 말하였지요. 제 딸한테도 이걸 감아줄 거예요. 그래야지. 새 딸의 혼인날 아침마다 다홍실을 감아주었는데 그 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오기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었는데 소환이 그 소식을 듣고 웃었지요. 딸이면 어떠냐? 딸이 복이지. 손녀가 5살이 되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낯이 있었는데 단단한 인매가 특히 그랬지요. 윤 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환이 아이를 무릎에 앉혔더니 아이가 손목에 다홍실을 만졌지요. 할머니, 이건 예뻐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이어주는 실이란다.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지금 내가까지. 아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저도 갖고 싶어요. 소환이 웃으며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다홍실 한 타래를 꺼냈지요. 아이의 손목에 3번 감아주었는데 윤 씨가 소환에게 감아주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끊어지는 날이 내가 위험한 날이다. 아이가 손목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끊어지지 않게 할게요. 소환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올랐는데 닦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란다. 세월이 더 흘렀지요. 주름이 깊어진 소환이 마당에서 하인들의 도움을 빌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새벽이면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었지요. 일어나서 마당을 한 바퀴 돌고
감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지요. 소환이 윤 씨 방에 들어가 창을 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 방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가끔 들어가 창을 열고 바람을 넣었지요. 바느질 도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벼루도 그대로였습니다. 살구꽃 향을 실은 바람이 들어왔지요. 소환이 창가에 앉아 감나무와 마당과 소슬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의 다홍실이 봄 햇살에 선홍빛으로 빛났지요. 낡고 바랬는데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환이 낮게 말하였지요. 어머님, 다 잘 되었습니다. 바람이 대답처럼 불어왔습니다. 살구꽃잎 하나가 날려 무릎 위에 내려앉았지요. 소환이 그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마당에서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뒤를 이어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손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옥순이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났고 오기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집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 소리로 가득한 집이었지요. 소환이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윤 씨가 이 방에서 8년 동안 바라봤을 마당이었는데 지금 그 마당에 손녀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있었지요. 어머님, 들으셨지요? 속으로 말하였는데 대답이 올 리 없었지요. 그러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큰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말 뒤에, 냉정한 눈빛 뒤에, 때로는 악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진심은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기를 택한 마음도 끝내 그 진실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윤 씨에게서 소환에게로, 소환에게서 오기에게로, 오기에게서 손녀에게로 이어지는 그 다홍실의 발걸음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었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